행복의 정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누군가는 네, 아주 행복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도 있겠지요. 많은 이들이 대답을 마친 후에도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고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불행하세요? 이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곧장 그렇다고 말하기에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난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때때로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등으로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와 불행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전반적인 나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8점이 넘으면 행복이라는 합격 점수를 주고 5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모르겠다거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한편 불행을 생각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립니다.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나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닥쳐왔는지를 헤아리지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무척 불행했지만 지나고 나면 금세 괜찮아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때때로 불행하다거나 불행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물어보아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행복은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불행은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평균적인 상태로 불행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자는 근심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만족감 그 자체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불안과 행복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꽁꽁 숨겨둔 비상금을 아내에게 걸렸는데 어찌나 불안하던지요. 오전 10시쯤에 이 돈 뭐야? 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하기까지 머릿속에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시나리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만요. 그날 제가 행복했다고 하면 이상하겠지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쁜 상황이 없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았을 때, 무심코 도와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줄 때, 멋진 공연을 보았을 때, 친구와 기쁜 순간을 나누었을 때, 누구에게나 행복의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소소하지만 기분 좋고 배가 간질거리며 미소가 절로 나는 바로 그런 순간 말이죠. 의미, 인정, 애착, 연대감, 공감 등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건 행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행복의 순간은 완벽한 세팅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나쁜 게 완전히 사라진 순간도 아니었어요.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만해지고 쏟아지는 일을 쳐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핑 돌며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에 분개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쁜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행복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학자들은 행복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행복을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미덕이나 숭고한 가치로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행복을 인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가치로 보지 않고 삶에 필요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학문적인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행복과 관련된 빠른 변화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길어진 인간의 수명을 꼽는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90살? 100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의 어떤 연구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거라고 무서운 예언을 하더군요.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80년 이상 계속 봐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대 수명을 130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 수명의 증가를 표시한 그래프의 기울기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심리학자들 또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인간의 삶이 120에서 130세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가설을 세우곤 합니다.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기도 해요. 인류는 긴 역사를 통해 삶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민하고 연구했으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수많은 사례가 이미 나와 있으며 분석도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 60대 이전의 인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저 노후라는 애매한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80대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지, 90대 여성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미처 연구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120세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저의 학생들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매일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내쉬는 가엾은 영혼들에게 저는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불전에도 코란에도 100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 너희가 힘들 수밖에.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수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의 자식은 풀무질을 했으며 귀족의 자식은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지요.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이 하지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 최초로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가엾은 세대일지도 모르지요. 처음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얻은 수명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60세까지 살지 못하는 시절에는 60세에 이루어 놓은 것이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120세로 늘었으니
60세는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결과였던 많은 것들이 과정으로 바뀌겠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행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십 년 동안 심리학에서 행복을 대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복에 관한 현대 심리학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운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명문장이 등장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드라마에서 한 번쯤 이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 강가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낸 남녀가 헝클어진 머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죠? 행복해지려고요. 뉘연뉘연 해가 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시청자의 마음에 감동이 번지려는데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 심리학자들은 느닷없이 땡 하는 소리를 내며 산통을 깰 것입니다. 대화의 앞뒤가 틀렸기 때문이지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길어졌으니 결과는 과정으로 바뀌고 원인과 결과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행복은 오랫동안 인생의 완성이요 미덕이요 결과였지만 서운국 교수를 비롯한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두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서운국 교수는 종종 꿀벌의 예로 행복을 설명합니다. 꿀벌은 왜 살까요? 꿀을 모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꿀벌은 살기 위해 삽니다. 진화학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생존 그 자체와 유전자의 번식입니다. 꿀벌 역시 꿀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꿀벌은 나와 유전자가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살아내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 힘든 일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지요. 달콤한 꿀은 그저 꿀벌이 생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어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 꿀은 꿀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꿀벌을 인간으로 바꾸고 꿀의 자리에 행복을 넣으면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행복해야 한다. 행복을 경험한 객체는 생존성이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